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난감문학교실입니다. 오늘도 좋은 작품과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삶의 작은 웃음이 함께하는 난감문학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난감문학이 후원하는 사단법인 새생명방명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은 김용수 작가님입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김용수 시인의 시조 두 편입니다. 803과 봄비인데요. 작품을 만나기 전에 한국 시조의 특징부터 간략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수 선생님이 먼저 시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고유의 문학의 시조는 정형률과 3장 6구 12절의 구조를 지키면서 절제된 의미가 특징이라면 자유시는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음절 하나하나가 비교적 뚜렷하고 일정한 길이로 발음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을 몇 음절씩 묶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리듬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몇 음절씩 끊어가지고 읽으면은 소리의 마디가 느껴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조의 운율은 음절의 수와 말마디의 길이, 호흡의 반복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시조의 3, 4조, 4, 4조 등의 음수율과 초장, 중장, 종장의 리듬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설의 삼손맨, 아프리카에서 난로를 판 전설의 삼사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시조 세계화위원회 위원장이신 원당 김다로 선생께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김다로 선생님은 진주 출신의 시조 시인이십니다. 젊은 시절 김다로 선생이 대학을 마친 후에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지중해 연안도시인 레바논의 트리폴리 지사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선생은 그야말로 에스키모의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에서 난로를 파는 신화를 창출하신 분입니다. 그 수출의 공로로 정부로부터 산업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80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은 상사맨으로서 대한민국 제품, 한국 제품을 외국에 파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조맨이 되어서 우리 시조를 세계에 수출하는 한국시조협회 시조세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시조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은 한국 시조를 미국의 달 탐사선에 실어서 달에까지 보내는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시조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고유의 문학인 시조의 세계화에 열정을 쏟는 분입니다. 우리 김다로 선생님의 시조집 여명의 북소리가 있는데요. 그 서문에 보면은 시조의 진정한 가치는 정형성에 달려 있다. 정형이라는 말은 외형의 정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내적 짜임새까지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며 정형성을 무시하는 순간 시조는 자유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시조의 정형성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학 작품도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어 가는 것이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라고 자랑하는 시조에서 정형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비정형성의 자유시가 되는 것이므로 저도 김다로 선생의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서 김다로 선생의 시 한 수를 읊어야지요. 그럼 김다로 선생님의 짧은 시조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시조집 여명의 북소리 51쪽에 나오는 고향 사투리입니다. 고향 사투리 시 김다로 짙게 된 사투리에 진동하는 고향 냄새 낯익은 풍경들이 기억 속을 걸어나와 외로운 낯선 땅에서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짓는 분이 그래도 잊지 못한 것이 고향이고 고향 사투리입니다. 예, 그 마지막 행에서 외로운 낯선 땅에서 말동무가 되어준다 하는 구절에서 조국 근대화의 기술 역할을 맡아 세계를 누비던 선생의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시조의 일반적인 원칙보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조는 자유시와 달리 일정한 형식이 있다고 하죠. 네, 시조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정형시가 됩니다. 나아가서 시조가 된 것입니다. 자유시와 정형시, 시조를 구별짓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율격의 존재, 정형성입니다. 시조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우리 고유의 문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지고 각 장은 다시 두 구로 나뉩니다. 음수율로 보면 흔히 3, 4조 또는 4, 4조의 흐름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45자 안팎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문학에서 글자 수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조에서 형식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예, 시조에는 일정한 호흡과 리듬이 있습니다. 시조를 소리 내서 읽으면 그 흐름이 느껴집니다. 그 흐름이 바로 노래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종장의 척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세 음절의 짧은 말로 시작하면서 시상을 전환하거나 앞에서 펼친 정서를 한 곳으로 모으거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힘차게 밀고 나가게 됩니다. 종장 첫머리가 작품의 방향을 바꾸는 문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시조에서는 전통적인 형식을 조금씩 변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문학은 시대와 함께 변합니다. 언어가 변하듯이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학도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현대 시조와 옛 시조가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고 똑같아서도 안 됩니다. 말이 달라졌고 생활도 달라졌으니까요. 다만 변형과 해체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율격을 알면서 그 율격을 의도적으로 변조하는 것은
창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현대 시조 논쟁의 핵심입니다. 형식은 시대와 함께 변할 수 있지만 모든 형식을 저버리고 시조라는 이름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표현 기법인 어문 파괴라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시조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까지 사라진다면은 우리 고유의 문학인 시조가 자유시와 구별될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율격은 시인의 감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감정을 절제하고 응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릇이라고 봐야 됩니다. 율격, 넘치는 감정을 절제하고 응축하는 그릇.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두 작품도 그런 시조의 호흡을 지키면서 그 안에 그리움과 한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먼저 팔공산을 만나보겠습니다. 팔공산은 모두 세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입니다. 김용수 선생님의 작품이므로 선생님이 직접 낭송해 주시죠. 팔공산 시 낭송 김용수. 팔공산 옥빛 하늘 문득 걸린 그리움. 파기사 물소리는 아득하다 무심구나. 아싸라 그리워한들 위에나 내린 두루리야. 팔공산 구비도는 볕짱짱 맑은 날에 송림사 솔밭숲에 자그마니 옛님일세 반가운 마음 거두고 가슴만 도곤도곤. 팔공산 저 중턱에 구름도 걸렸구나. 동화사 빈 목당에 공허한 목탁 소리 무행심 주지 못하는 그 마음 오죽하리야. 대북 팔공산의 여러 장소가 사례로 등장합니다. 저도 팔공산과 동화산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이 시에서 하계사, 송림사, 동화사가 나오는데 단순한 여행 시조라기보다는 그리움의 길을 따라 걷는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에서 팔공산의 옥빛 하늘에 그리움이 걸립니다. 그리움은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감정인데 하늘에 걸렸다고 표현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구체적인 장면, 풍경이 됩니다. 그리고 파기사의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물은 계속 흐르지만 화자가 그리워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소리는 가까이 있으면서 아득하고 흐르는 물은 화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또 무심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그리우면 물도 무심하고 구름도 무심하고 모든 게 무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종장에 무행심이라는 말까지 보태진 것입니다. 종장에서 아서라 그리워한들 니라 내니 부르랴 하고 있습니다. 아서라는 말에서 시적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겉으로는 옛님, 곧 사랑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품 전체를 보면 님은 특정한 사람인 님에게만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무행신 주지 못하는 그 마음 오죽하리야 하는 이 대목은 상과 절을 찾아왔지만 마음속 그리움은 떨쳐내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화자가 도달하고 싶은 평온한 마음의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둘째 장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밝아집니다. 엿짱짱 밝은 날이라고 했는데요. 아득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아닌 밝은 분위기의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밝은 날이라고 마음까지 반드시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림사 솔밭숲을 지나다가 옛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실제로 옛님을 만났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솔숲 사이의 그림자나 바람, 햇빛 속에서 문득 옛님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두근두근이라고 하는데 도곤도곤이라고 하니 조금 더 은근합니다. 젊은 날의 두근두근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뒤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뛰는 가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근두근은 그 글자 그 자체가 음성호흡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곤도곤은 양성모음입니다. 두근두근과 도곤도곤은 같은 가슴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만은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정서의 빛깔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님을 만난 반가움과 수줍음이 가슴 안에서 둥글게 굴러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두근두근보다도 도곤도곤이 훨씬 밝고 예쁘게 들립니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관한 설명은 다음 적당한 기회에 미루도록 하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양성모음을 택해진 것입니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목탁 소리마저 공허합니다. 그리움이 깊으면 부처님 앞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쉽게 조밀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늘 그렇죠. 네. 무행심은 행함도 없고 집착도 없는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움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 가슴으로는 그걸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공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억과 그리움이 머무는 장소이며 옥빛 하늘에서 시작한 그리움이 물소리를 따라 흐르고 돌숲에서 예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마지막에는 구름과 공허한 목탁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산을 한 바퀴 돌았는데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발이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그리고 그 마음은 다음 작품에서 비가 되고 마침내 눈물이 됩니다.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김용수 시인의 봄비를 만나보겠습니다. 봄비는 김용수 시인이 약 50년 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첫 행에 들어가는 말 하나를 두고 수십 년 동안 고민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작품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낭송할까요? 그렇게 시죠? 네. 봄비 시 김용수 낭송 김혜수 문풍지 발라드는
가는 빗소리에 하루를 떨고 잦은 구절빈방 청산되어 얼룩진 분홍색 내게는 몸비 맞은 자욱인가 가는 듯 오는 듯 하고 오는 듯 가는 듯 하니 성상의 수삼년이 오죽하면 은근히 하늘도 그 맘 알게라 한밤 세워 내리고야. 작품 전체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내립니다. 이 시조는 어떤 사연을 담은 작품입니까? 뭐 어떤 사연 마치 저한테 마치 저한테 어떤 사연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시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조선시대의 청산과부의 한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여인은 슬픔을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봄비처럼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청산, 그 한으로 응축된 삶입니다. 봄비처럼 그렇습니다. 봄비는 살포시 땅을 적시지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의 마음을 사귀는 눈물은 조용히 백인잎을 적시는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첫 행의 문풍지 발라드는 이라는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풍지가 비소리에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옛날 우리 한옥의 문풍지는 얇은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얇음은 여인의 가녀린 마음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여인의 가녀린 가슴은 바람이 불거나 빗소리가 스쳐도 떨리거나 울리지를 않습니다. 귀대고 살포시 얼굴을 대봐야 겨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라드는 이라는 표현에는 문풍지가 바르르 떨리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고 문풍지에 묻어오는 감성적인 느낌, 바로 그런 감성적인 느낌 그 자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인께서는 첫 행에 가는 비를 두고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제 책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동안의 갈등을 제가 특별히 이제 표현해 놨는데, 처음 제가 이거를 썼을 때는 문풍지 발라드는 가는 비 소리에라고 가는 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는 비는 빗줄기가 가늘고 소리도 없이 내리는 그 보슬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는 비 대신에 새우, 가늘새자, 비우자, 새우라는 말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문풍지 발라드는 새우는 소리가 더 좋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새우는이라고 바꿉니다. 가는 비는 우리말로 가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는 비와 새우는 사이에 정말 수십 년을 갈등했습니다. 가는 비는 순 우리말이라고 부드럽고 새우는 조금 더 고전적이고 압축된 느낌이 있습니다. 한편의 밤새 내리는 보슬비가 그걸 표현한 시에서는 몇십 년 동안 고민, 갈등을 계속하게 됐군요. 성상의 여인은 이 시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서요. 단어 하나를 놓고 그렇게 오래 고민한다는 것이 일반 시청자에게는 조금 이채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어 하나가 작품 전체의 숨결을 바꿉니다. 뜻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말은 아닙니다. 가는 비는 말 자체가 길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새우는 짧고 달달합니다. 고전적인 격조와 한자어 특유의 응축미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화자의 목소리와 작품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구절 빈방 청산내여 라고 직접 부르는 말도 인상적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형식입니다. 청산되어 당신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름으로써 화자는 여인의 아픈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종장에선 얼룩진 무명백에는 봄비 맞은 자욱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봄비와 눈물의 이미지가 하나로 겹쳐지는군요. 베개의 얼룩은 여인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곧바로 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봄비 맞은 자욱인가라고 묻습니다. 눈물이라고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상상의 여지를 마련해 주면서 더 깊어지는 슬픔을 주게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빗소리도 발소리가 되고 문풍지 흔들리는 소리도 공기속이 되겠죠. 그러다 문을 열면 비만 서 있습니다. 청상의 수삼년이 오죽하면 은근하리 라는 행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은근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은근하다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어지는 전설을 말하죠. 처음에는 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울음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통곡에서 울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적재되는 속에는 슬픔이 함축되고 있습니다. 시조의 함축과 여인의 맺힌 가슴의 함축은 그 맥이 같다고 봐야죠. 불꽃처럼 확 달아오르다가 식어버린 슬픔이 아니라 은근히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숯불 같은 슬픔이군요. 겉은 다 타버린 재처럼 하얗게 보여도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는 인걸불이 됩니다. 조선시대 여인의 가슴에 부는 불은 인걸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서 비가 세차게 쏟아지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상이 하는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터지는 감정이 아니라 가는 봄비처럼 조용히 깊이 있게 스며드는 감정입니다. 마지막 행입니다. 하늘도 그만 알게라 한방 세워 내리고야. 하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 밤새 비를 내린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하늘 마음은 그 마음을 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흘리지 못한 눈물까지 하늘이 대신 밤새 내려주는 것입니다. 한밤새우라는 말에는 비가 밤새도록 내린다는 뜻과 함께 여인 또한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운다는 뜻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늘도 밤을 새우고 여인도 밤을 새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봄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는 비이고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되고 마지막에는 청산과 하늘이 함께 그리는 눈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되고 그리움이 되고 마침내 눈물이 됩니다. 그것이 이 작품을 쓸 때 제가 그리고자 했던 정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쓰고 난 다음에 50년을 실제 50년을 갈등했습니다. 50년도 조금 더 됐다고 봐야죠. 그럼 방금 하신 질문,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 감성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가는 비가 좋고 맑은 날에는 작품을 하다 보면은 또 새우가 좋게 보입니다. 그 반대도 됩니다. 비 오는 날에 새우가 좋을 수도 있고 맑은 날에 가는 비가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어느 한쪽으로 고정이 된다면은 아마 50년 전에 그 가는 비와 새우가 고정이 됐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갈등입니다. 그러면 일기예보에 따라 원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죠. 오늘 방송이 끝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어느 하나를 꼭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는 비 속에는 우리말의 부드러운 정서가 들어있고 새우에는 짧고 고전적인 응축미가 있습니다. 두 말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갈등 그 자체가 이 작품의 일부가 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도 50년을 함께 살면 정이 드는데 단어 하나와 50년을 함께 했으니 가는 비도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김영수 시인의 두 작품을 통해 시조의 형식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서를 만나보았습니다. 팔공산에서는 그리움, 하늘과 물소리, 솔숲과 목탁 소리가 되었고 봄비에서는 한 여인의 말하지 못한 슬픔이 문풍지를 떨게 하고 무명베개를 적시며 밤새 내리는 하늘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조의 형식을 공부하는 것은 그는 필요합니다. 그 시조의 본질이 어떤 형식, 압축된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좋은 시조, 그 유명한 시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조를 천천히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시면은 초장과 중장과 종장의 호흡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을 돌려 세우는 시조의 맛도 느끼게 됩니다. 율격은 시조의 율격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입과 귀와 가슴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밖도 한번 보십시오. 그 비가 그냥 비인지 그리움인지 누군가 흘리지 못한 눈물인지 생각해보며 네 마음속에도 시조 한 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다만 비 오는 날 문풍지 넘어 연인을 찾으러 다니지는 마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수 시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김단호 선생님의 우리 시조 세계화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비가 되고 그리움이 되고 마침내 눈물이 된 우천의 시조. 오늘 방송은 김영수 시인의
803과 눈비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과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눌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난강문화교실은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과 정겨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강문화교실 앵커 김혜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걸 다 버렸다고요? 그 전번주에서 이거 2배 되는 걸 버렸어. 이 2배 되는 걸 네. 이걸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압축을 시키셨네.